네, 허위 주장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포렌식 진행자 한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 먼저 올려야 될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소통국의 브레인 김용근 부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이제 또 김현 위원장님께서 오늘 대법원 앞에 가셔가지고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제 비우시게 되면서 오늘 이제 신문선상에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해주실 부국장님 좀 모셨는데 오늘 근데 이게 첫 번째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 뭐 가끔씩 이제 뭐 네, 방송 프로라고 들었어요. 뭐 조금 몇 번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좀 진중한 프로에 나온 것도 처음이고 네. 갑자기 이렇게 준비 없이 나오게 된 게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뭐 위원장님이 하라면 다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또 나오신 김에 그간 김현 위원장님한테 받았던 여러 서름들 쏟아내고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근데 잠시만요. 저희 이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잠깐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또 대법원을 규탄한다. 예, 지금 서초동 앞에 지금 대법원 그 바로 정문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우리 진행하고 온 있죠. 국민은 황당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단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몇 개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조이대를 규탄한다. 부실 심리, 졸속 판결, 조이대를 규탄한다. 사법 신뢰 붕괴시킨 대법원은 각성하라. 예, 먼저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 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현희 최고위원님 모시고 발언 정해 듣겠습니다. 예, 지금 네, 기자회견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보고 계시는데요. 대법원의 사상 초유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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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의 선출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 그 속내는 결국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33일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한 지 대법원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기자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A4 6만 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사건에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법관들이 챗 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한 편파 판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와 신뢰를 한몸에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서 급발진한 정치 판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대법원은 스스로 확립해온 유추해석과 확장 해석 금지라는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것입니다. 상고심의 심리 관행과 대법원의 예규 절차에도 어긋나고 법률심이어야 할 판결을 사실심으로 하는 정치 판결을 한 것입니다.
마땅히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국민 편이 아닌 자신을 임명한 내란숙의 윤석열 편에 선 너무나 참담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판결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속도전을 펼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 대선 이후라도 재판을 진행시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목줄을 잡을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근에 형사재판 중단이 포함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 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원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을 형소법에 명문화할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반민주적인 핵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전 정권과 야권 탄압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허구이고 가짜입니다. 정치 검찰과 사법 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진짜 사법 리스크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권 남용으로 정치 보복을 일삼는 정치 검찰,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판결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한몸으로 기득권을 유지해 온 사법 카르텔, 민주당이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현희 최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대법원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자회견의 현장 모습을 좀 보고 계셨는데 일단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제 발언까지만 듣고 저희 시간 관계상 이어나가서 저희 뉴스포렌식 진행할까 합니다. 사실은 저희 김현 위원장님 발언을 들으면서 강제로라도 좀 출연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됐고요. 그리고 좀 소개가 늦었습니다. 오늘 법률자문 도와주실 전수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수미입니다. 네, 지금 방금 기자회견 내용도 보셨고 또 마침 선고가 이뤄지던 날에 또 방송에 출연을 또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충격이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어제 이후로 멘탈을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자, 그런데 아마 많은 당원분들이 또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실 거잖아요. 이게 혹여나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 특히나 대선에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그 우려를 계속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법 쿠데타가 성공하기는 어렵다. 네, 지금 뭐 내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정치 표적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그렇죠. 있는 걸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판결이었다. 제가 놀랐던 게 그 법조계사에서 어떻게 소문이 돌았냐면 이제 공직선거법 이 2심 사건에 대해서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조희대 그 법원장이 예. 이미 그 대법원 판결 준비해라. 네. 2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검찰 측이든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이제 분명히 상고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라. 아니 서류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안익을 결심을 한 거죠. 예, 음. 서류를 무죄가 올라오든 유죄가 올라오든 난 안 읽어. 나 이미 결론 내렸어. 이건 심리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 결론이 이 판결이 내용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심 판결은요 항상 저희가 1심, 2심, 3심 할 때 대법원이 최종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을 해서 1, 2심이 이루어져요.
바로 정읍시장 사건을 반영을 네. 해서 그게 똑같습니다. 케이스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서 그 뭐라고 결론 내렸냐. 실제로 여기 이번에 그 대법관 중에서 한 명이 주심으로 해서 했던 사건인데 본인이 본인의 결과를 엎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그래서 뭐라고 거기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맞춰서 봐야 된다. 분명히 거기 그 판결문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적용했다.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 분명히 엄격하게 봐야 되고 피고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 모든 원칙을 본인이 스스로 재판했던 모든 원칙을 다 깨고 이것이 유죄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법부가 이제 더 이상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사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익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이익을 실행하기 위한 부서가 돼버렸다. 그런 이제 정말 정치 시녀로 전락한 정치적 예. 사법 개입을 하는 사법부가 되어버렸다. 결국엔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 개입. 그러니까 지금 사법 쿠데타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법 쿠데타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이재명 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통령 되신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지금 선거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기일이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럼 2심으로 다시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이제 그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한민국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그 본인이 피고인이 변론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변론 기회라든가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상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최소한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기간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뭐 검찰 측이든 이재명 그 후보님 측이든 진 쪽이 또 상고심을 한다면 그 최종 확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6월 3일 전까지 나오기가 굉장히 네.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힘들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뭐 한 달만 20일의 변론 기간이 있는데도 갑자기 뭐 하루 만에 그거를 재판 판결문에 송부를 받고 거기에 대처 방안을 내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도 불가하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불가.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6만 페이지를 읽지도 않고서 지금 그렇죠. 9일 만에 네. 이게 판결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2심에서는 본인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유죄로 다시 판결해라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무죄로 내렸는데 유죄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법리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법리적으로 구비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나 뭐 절차상으로나 모든 것들이 대법원 확정이 나오는 그 시기가 6월 3일 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6월 3일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특히 모 매체, 보수 매체에서 6월 네. 3일 이후서를 얘기를 해요. 6월 3일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 상실로서 대통령 자격 상실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당군 이래 그런 적이 없었고요. 우선은. 그리고 대통령으로 되시는 순간 형사소추가 법상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재판도 지금까지 계속 중지가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라든가 관련 법을 깨고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빛의 혁명으로 사법부도 저희가 처단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극우 매체에서의 주장은 아예 그냥 배제시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도 결국은 이제 고법에서 최소 의무적으로 거쳐야 될 시간들 한 20일 정도, 약 20일 정도고, 네네. 근데 거기에서 2만 페이지를 뒤집어야 되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심리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절차는 상고 기간만 한 7일이니까 그 7일 마지막에 또 상고를 하면 되는 네네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상고 이유서를 또 송부하는데도 20일. 네, 손절 그러니까 받고. 최소한의 시간들을 다 추려보더라도 41일에서 45일 사이일 텐데, 그러면 이제 대선 다 끝나고 난 이후라서 맞습니다. 네. 법적 절차상은 걱정하실 게 전혀 없다라는 네네네. 그 우려점을 좀 덜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키워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민의힘 거짓말 100개나 모았다.
아, 벌써 100개나 모았습니다. 이게 2월 4일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3달도 안 돼가지고 100개의 시리즈를 다 모았다라는 거 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 나온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난항을 좀 겪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거짓말은 너무 많아서 예. 저희가 찾는 데는 이렇게 어렵게 많이 찾지 않았고 네, 그 저희가 고르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르는 게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 팩트 체크를 저희가 항상 해서 예.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 이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뭐 특히 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팩트 체크가 어려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그 과정이 좀 어려웠고,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네. 공지파출소에 제보 들어오는 내용들, 당원들께서 전달해 주신 내용 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확실히 그 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꾼들 위주로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찾을 때도 있고, 중간에 이제 컨펌 과정에서 조금 배제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200~300개씩 찾아서 이제 100개를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 시리즈를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또 김현 위원장님이 아침만 되면 그 정보들을 막 와다다다 막 네. 보내주신다고 거의 뭐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이제 저기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냐, 뭐 예. 어떻게 그 6만 장의 예. 대안이라 A4 용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냐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방송 이쪽에서 너무나 전문가시기도 하고, 그 신문 특히 방송 쪽에서는 없는 데이터가 없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늘 항상 자료를 습득하시고 저희한테 예. 또 지시사항을 주시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또 공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재밌는 기사 같은 것도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좀 하고 있어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일하고 계시다. 협박받고 계신 거 아니죠? 장난입니다. 네. 일단 이 100개의 거짓말 시리즈, 이 가운데서 저희가 다 다루긴 또 어려우니까요. 예, 이 중에 3개만 좀 베스트 3위를 좀 뽑아 보려고 합니다. 예,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달라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베스트 3위, 일단 첫 번째, 영광의 입벌구 주인공. 바로 32건을 기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자, 오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베스트 3를 이제 뽑으면서, 야, 제작진 분들이 아주 칼을 가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대표되는 거짓말을 딱 꼽아가지고 영상을 또 준비하셨다고 해요. 완벽하십니다. 예. 가장 어이없었던 그 거짓말 영상 일단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 조치를 총동원하겠습니다.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저걸 딱 보자마자 느꼈던 건 뭐냐면, 내란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조차 모른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본인들 그 내란 공당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어떻게 저걸 돌릴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뭔가의 근거를 사실 이 바탕에 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의 명분 싸움이라고 하는데 명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 정의를 전혀 모르는 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내란은 이거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네, 그 권선동 대표님 정말 쌍권총으로 권영세 명확히 정말 예. 망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망원집도 사실 너무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는 게 망원집이 아니라 명언집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그 당의 당원들이 그걸 지금 필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이렇게 명언하셨을까 감동을 해서 디자인도 너무나 예쁘게 뽑아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명언집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많은 망언을 하셔서 되게 감사한데, 특히 내란죄 어떻게 법을 아시는 분이 네. 저런 내란죄 저를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실까? 그러니까 내란죄는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혼란하게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서 저지르는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잖아요. 그게 내란죄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내란 선동죄, 타인을 그런 내란을 하도록 부추기는 선동하는 행위가 바로 내란 이제 선동죄일 텐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서 그거를 뭐 마치 해도 된다, 다 내가 다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뭐 이분들 힘에 입어서 뭐 우리 뭐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고
뭐 한국어 강사님도 그렇고 다들 뭐 헌법재판소를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그리고 뭐 김모 의원님, 김민정 의원님 막 백골단 그 기자회견하게 네. 하고 진짜 정말 대국민 트라우마를 다 건드렸던 게 국민의힘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도 너무나 많이 예. 부족한데 끝까지 심지어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죄송하다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권성동 대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죄송하다는 대사 주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본인들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내란 계엄 선포를 했고 실질상으로 정말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다 해서 실질적 수치로 하면 200조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했고 정말 경제 무너지고 외교안보 무너지고 민주주의 후퇴하고 이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대표로서 여러분들 사과드립니다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분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아 정말 이번 대선 좀 포기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끝까지 밀어주시려는 그 충정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건 이제 또 실무선상에서 저 당시 저 발언 네. 실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부국장님. 네, 저희는 실제로 고발을 이제 예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거짓말 시리즈를 만들고 이제 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건 고발 검토가 되어서 고발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요거 사실 말만 조금 바꾸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쿠데타 측의 윤석열과 김건희 씨를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것. 이건 맞는 말이거든. 그냥 당이랑 그 대상자만 바꿔서 맞아요.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수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명언집 저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네네.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짜뉴스를 담당하고 있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난리가 저걸 났습니다. 다 네. 검토를 해야 되는 검토를 상황이 해야 되고, 돼버리니까, 그죠?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예. 수집 확보를 해서 열어보고 다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좋아. 위원장님 이것 좀 이상한데요. 명언집. 명언집이에요. 네. 명언집이다. 네, 마음 편하게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엑스맨 약간 그런 국민의힘 느낌이 엑스맨 나요. 같아요. 너무 이재명 대표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아니 오죽하면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 민주당 프락지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었어요. 엑스맨 얘기 나왔죠. 엑스맨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저희가 베스트 2위에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 살펴봐야겠죠. 아니 사실 이 제작진분들이 급했나 봐요. 아니 빨리 좀 띄워주고 싶은 마음에 아까 잠깐 나왔었다가 사라졌었습니다. 자 거짓말 시리즈 14건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준비된 영상이 또 있으니까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보시죠. 전 대표와 민주당은 관세 전쟁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반국익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 외교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항상 이런 영상을 딱 봐서 멘트를 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들의 항상 같은 패턴들이 좀 존재한다. 일단 첫 번째는 결여되어 있는 것을 좀 강조를 해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상식, 공정. 근데 항상 그걸 무너뜨리는 주체들은 본인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를 남의 소개처럼 한다. 맞아. 네, 본인들이 해왔던 거를 자꾸 남 탓으로 돌리면서 남의 소개를 대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뭐 정쟁의 소재로 활용한 반국익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기소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잖아요. 예. 마치 본인이 다 하고 나서 뭐 아니야 이렇게 네, 하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멘탈이 영혼이 나가실 정도로 많이 힘드시구나. 뭐 저희가 이해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본인 그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 선포해서 저러시고 본인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김건희 여사 저러고 있고 명태균 저러고 있고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죠. 맞습니다. 특히 관세 정쟁 그쪽에서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시바 총리 그 일본과 지금 관세 그 협정을 하고 있잖아요. 방위비도 그렇고. 예. 근데 우리도 뭐 방위비라던가 관세 분명 얘기를 해야죠. 근데 미국은 아시지만 항상 트럼프는요 승부사입니다. 나는 위너, 너는 루저예요. 항상 그걸로써 그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는데 예.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핑계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미쳐서 계엄 선포했어.
마샬로 알지 너희들. 그래서 우리 정상 아니야. 대통령 새로 뽑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라는 유예가 있어요. 그런 유예 기간 90일 줬고 그다음에 7월 토탈 패키지 나오는 거.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면제 대상이죠. 그래서 1번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한덕수는 본인 갑자기 뭐 출마하겠다고 갑자기 뭐 최상목 보내고 뭐 협상단 보내서 어떻게든지 나 경제통이야. 나 이렇게 나 트럼프랑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했어. 나 진짜 지도자 아니야? 이런 거 하면서 본인의 선거 출마용을 위해서 업적을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협상을 진행한다? 이거는요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희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 계엄선포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정상정부 아니야. 대통령 들어서면 할게라는 그런 면피 작용이 있는데 면제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서둘러서 협상을 한다? 미국에게 다 퍼주기거든요. 지금 알래스카 개발이나 그런 거 나오는 게 일본 측에서 굉장히 그거를 거부하고 있어. 너무나 많은 투자 자금이 있고 국가 국익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근데 지금 간접적으로 들려온 얘기는 알래스카도 우리가 해주고 LPG도 해주고 다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협상해보자. 본인은 업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야말로 본인 개인 출마를 위해서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반국가 행위, 반국가 단체.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던 바로 반국가 단체이자 사람들 아닙니까? 반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그다음에 거기 내란 정당에서 내란 정부에서 종식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고 지금은 이제 후보인데 어떻게 본인들이 감히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 반국익적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관세 정쟁을 핑계로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그리고 김태효 등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국익을 해치고 팔아넘긴 이 매국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응당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관련돼서 이 국익을 해치는 데 있어가지고 또 한 역할을 했던 최상목 전 장관, 아무래도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표결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면직 처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런을 쳤다고 하죠. 네, 런종섭 시즌 2죠. 예. 네, 저 그래서 호주 쪽에서도 런종섭 왔을 때 대한민국이 장관을 우리한테 대사로 보낸다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대요. 되게 좋아했다가 이제 실사 사정을 듣고 아니 범죄자를 우리한테 대사로 보냈다고? 하면서 호주 쪽에서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습니다. 최상목도 사실 지금 범죄자의 내란 지금 정부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 쪽지도 건네받고 뭐 마은혁 임명도 안 하고 정말 지금 범죄 제목으로 따지면은 말할 것도 없는데 분명히 비화폰도 나중에 까지면은 어디까지 지금 개입을 했는지 다 까질 건데 이거를 국회법에 따르면요 탄핵 소추된 사람은 정지해에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이게 법을 아는 꼼수를 부린 미꾸라지. 거죠. 예, 네. 그게 본인들이 심판 결정할 때까지 사임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람에게 탄핵 소추된 사람에게 이 서류가 전달된 시점부터 이게 금지된다, 사퇴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 지금 결의 투표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한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정말 한덕수 총리도 아니 어제 본인이 출마하시겠다고 선언했죠. 다시 돌아와서 이걸 제가 이 모든 게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미 0.76%로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대통령 됐을 때부터 이미 이 모든 사단들이 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기현 판사의 일시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 풀려난다던가 사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외교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 벌어지고 이분들은 그걸 정당화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내란 종식시켜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최상목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이 한덕수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당연하죠.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될 수도 없는 거, 타이밍이 네. 이렇게 딱 그쵸. 맞아떨어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최상목의 이 사퇴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본인이 탄핵되었을 때의 그 불이익을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 좀 피하려고 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공무원으로서는 아시지만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주변 사람들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PC랑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누가 예, 봐도 그렇죠. 탄핵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좀 하야하십시오 이승만처럼 그런 권유를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죽어도 안 하고 특히 우리 V0 김건희 여사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또 안 하겠다는 그런 풍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요 탄핵을 당하면 그만큼 본인에게 보존되는 연금 문제부터 해서 각종 공무원 혜택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무도 이제 그런 것을 알게 사임을 했을 때와 탄핵을 당해서 첫 번째 불명예 또 있고요. 두 번째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수반되는 공부 고위직의 직책에 맞는 수반되는 모든 혜택들이 다 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공무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탄핵 당해서 아니면 불명예 이제 퇴직을 해서 오는 그다음 연금 문제라든가 각종 불이익을 공무원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경호처 3차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렇게 정말 그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도 그렇게 자신을 내던지고 어떤 불이익이 와서도 한 이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그를 그 김성호 처장과 싸워서 결국에는 체포를 집행하게 했잖아요. 이게 의인이 있는 방면에 이 최상목을 어제 본인만 보잖아요. 미국 국채 사놓고 환율 오르기만 기다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권한 대행의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사적 이익을 중시하고 심지어 탄핵 당하게 생겨서 내 연금만을 지켜야 돼. 내가 불이익은 끝까지 안 당해야 돼. 오직 그 신념 하나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한덕수도 내 경제 내 후배니까 얘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 서로 싸고 치는 고수톱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 끝까지 국가돈 타먹겠다. 이런 음모죠.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그 1, 2위 얘기하다가 좀 2위에서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을 뭐 다른 걸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3위를 위해서 좀 시간 끌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상 0이나 다름이 없는 3위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 윤석열입니다. 네, 무려 13번의 거짓말. 근데 저 13번으로 끝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거짓말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13개 우리 시리즈에 포함을 시켰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윤석열의 거짓말, 이거는 제작진분들이 따로 이제 영상을 뽑는 것보다는 여기 계시는 두 분께서 생각하는 그 거짓말, 대표적으로 이게 정말 제일 괘씸했고 제일 정말 이 분노가 치밀었다 라고 생각드는 거짓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꼽아볼까요? 부국장님 먼저. 저는 여기 일단 있긴 있는 대본에 있는 거긴 한데 그 유튜브 좀 그만 봐라 이건데 사실 본인이 제일 많이 보고 본인 구독 목록 한번 정말 보고 싶은데 다 파출소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쁜 그런 유튜브들만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저질러 놓고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출연도 그만해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정말 좀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특히 그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 지금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2월 4일부터 그러니까 즉 비상계엄 후에 탄핵된 그 과정 속에서 발언을 막았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아마 그 전부터 시작을 했으면 압도적 1위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말을 많이 못 들어서 그 기간에.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걸 보면서요 딱 3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무엇거다, 무지, 억지, 거짓. 무엇거예요 지금. 정말 무식하고 저희가 억지도 저런 억지를 난리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거짓말 저렇게 아니 대통령 후보 때부터 이미 우리 김건희는 구약을 다 외운다.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발. 그리고 우리 장모 남한테 10원도 피해준 적 없다. 워낙 명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왜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미는지 검찰 이 정치 표적 수사 검찰 정말 처단 전 해야 되나 보는데 무엇보다 제일 분노했던 거는 계엄 선포하고 인원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걱정을 사령한 얘기하니까 잘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인원, 의원 이게 말장난을 했잖아요. 아마 그 지점이 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정말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한마디로 나는 잘못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관저에 편안하게 있었고 풀려나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걱정을 사령관이나 그 관계자분들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거짓말 광경 그 12.3 그 탄핵 그 진행하면서 했던 그 발언들 인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 그렇게 말한 것들이 저는 분노의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자 사실 이제 이 순위가 의미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 관련돼서 동시 생중계 중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전수미 변호사님도 같이 중계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썰의 소리에서 외신의 소리 방송을 예. 진행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제가 지난 대선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다음부터 뭐 JTBC랑 MBC랑 다 압수수색하고 뉴스타파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눈과 귀와 창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오로지 외신만 분석합니다. 뭐 BBC, CNN, 워싱턴 포스트, 뭐 중국 신화통신이라던가 뭐 아사히라던가 네네네. 전 세계 매체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님을 보고 전 세계 매체들이 어떻게 한국 정치를 보나.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게 타임지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세계에서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선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소년공부터 해서 자신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사람이라고 타임지에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언론도 언론이지만 이미 타임지 같은 그런 공신력 있는 매체, 외국에서도 이재명 대표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신의 소리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네네네. 예, 보시는 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근데 마침 또 두 번째 팩트체크 키워드가 이 외신의 소리를 진행하고 계신 변호사님의 딱 맞춤형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신까지 판치는 가짜뉴스라는 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한 외신 기사에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놈이다라고 하는 이 조작된 이미지, 이걸 이제 사용하면서 퍼뜨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지금 사용된 이미지가 저렇게 나오거든요. 진짜 원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을 한 거죠? 네, 원본 이미지는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예. 사진이 원래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 마우라 윤석열 응원단이라고 이렇게 좀 조작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저게 원본 네, 사진인데 저거 저거를 이제 휴대폰 화면에 나오는 거를 트럼프의 얼굴로 이제 네, 바꿔서 이렇게 조작해서 올렸던 이미지였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작을 한 내용들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음성까지 페이크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딥페이크 문제로 전 세계 성범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4년에 그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가 됐는데,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이제 82조 8항이 이제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AI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제 그런 실제와 가깝게 영상이라던가 음성이라던가 어떤 사진 이런 걸 조작을 할 때는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님 이거는 2024년 11월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모습인데, 그거를 마치 트럼프를 미친 놈이라고 표현했다고 가짜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82조 8항 위반으로 조작으로 인해 처벌받는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미친 놈이라고 트럼프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 관계, 외교적 분쟁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가짜 뉴스 이제 조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 어이없는 문제가 지금 점차 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조작된 이미지들이 외신을 통해서 쭉 퍼지는 그 과정에서 계속 영상들이나 또는 이미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황당한 거는 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상수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나와요.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수로 활용되는 그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3개의 영상을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짜집기 되어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럼 저거는 또 원본 영상이 뭐였을까? 이게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국장님, 원래 원본 영상은 뭡니까 이게? 원본 영상에서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뜬금없이 그냥 합성을 해서
이렇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AI가 생성한 것처럼 만든 이런 가짜뉴스 영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심지어는 이게 극우 유튜버들이 외신까지 사칭을 하면서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자, 지금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제 문제 내용입니다. 이거 부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BBC 명의를 좀 도용을 해서 한국은 미친 나라라는 뭐 이런 가짜 촌평을 가지고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외신들을 좀 많이 쓰는 이유가 일단 팩트 체크가 좀 어렵고 네. 약간 아직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극우 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 미국 국기 같이 가지고 다니신 것처럼 미국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국 말이라고 하면 좀 믿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갖다 쓰면 왠지 진짜인 것처럼 좀 예. 보이게 하는 이런 좀 건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처럼 미국이나 유럽처럼 뭐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들을 뭐 우리 그보다 더 좋은 나라 이렇게 보지 않고 민주주의적으로는 또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 믿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믿게끔 하는 그런 유도하는 전략으로 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흔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요거 방금 이미지를 보셨지만 저 BBC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게 영국 BBC라고 아예 명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법적으로는 상표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BBC는 BBC 자체의 로고가 있고 상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영방송이고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BBC를 도용함으로 인해서 상표권 자체를 침해하는 그 법적인 피해가 발생하시고, 두 번째는 BBC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죠. 네, 그렇죠. 네, 대한민국 형법으로도 이제 명예훼손죄가 이제 사실을 유포하든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든지 이제 법적으로 처벌되게 되기 때문에 BBC가 실제로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BBC가 한 것처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다 어디든지 이렇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상표권 침해,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앞서 이제 두 분도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이게 어쨌든 공신력 있는 해외 매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제 소비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보다 더 발빠른 그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를 좀 우습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우 유튜버들이 관련된 걸 조작해서 생산 유통하는 것도 문제인데, 가장 더 큰 문제는 공당이라는 곳에서 이 가짜 뉴스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번에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다 보니까 외신에서 굉장히 또 망신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한 바로 국민의힘인데, 자, 바로 그게 중국 매체와의 어떤 비밀 회동을 했다라는 식의 음모론이었죠. 이거 어떤 음모론이었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카이데일리, 정말 뭐 우리 성관위에 99명의 중국인들이 체포됐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체포를 해서 일본으로 보냈다, 오키나와 보냈다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가짜 뉴스, 뭐 캡틴 아메리카 자청하는 사람의 가짜 뉴스가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재판 잘 받고 이제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근거로 해서 국민의힘이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헌법재판소 판결을 한 도중에 스카이데일리 그쪽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 스카이데일리 인용하면서 우리 부정선거론이 사실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 도중에도. 그러니까 근데 이번은 또 이재명 대표가 되게 미묘한 시기에 중국의 기자들과 비밀 회동했다. 이것도 스카이데일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회동 음모론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외신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상당수가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일본 기자들이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매체가 2군데 정도였고 일본 매체가 한 7군데였어요. 네. 제가 물어봤더니, 야, 너네 기분 어때? 물어봤어요. 예. 일본 매체. 야, 니네 중국 매체 됐어. 야, 비밀 회동했다며? 너무 기분 아니, 우리는 우리 국적이 있는데 왜 우리를 중국 매체로 우리 비밀 회동도 아니었어.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로 하고, 그렇죠. 원래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소통을 워낙 중시하시기 때문에 국내 언론과도 고정적인 기자 이제 브리핑 그렇죠. 자리에 있으셨고, 이게 기존 언론과도 그냥 고정적으로 하시는 기자 간담회를 하신 건데, 이게 마치 비밀 회동처럼 했다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중국인이냐라고 첫 번째 굉장히 불쾌. 두 번째, 비밀 회동이 아니라 정례적인 간담회였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나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억울해했던 말도 안 예. 되는 사태였죠. 아니 심지어 이게 이재명 후보만 그 당시 그 간담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 아니죠. 국민의힘도 저 간담회 자주 갔었어요.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제 얼굴에 스스로 침 뱉는 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간담회에 참여했던 외신 기자들의 그 억울함 직접 뭐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그 입장문까지도 반영이 돼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우선은 이제 이거를 본인들이 그냥 고정적으로 각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팩트를 체크해서 언론인의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게 본인들의 입장인데도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특정 공당에서 자신들을 국적까지 바꾸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프레임, 가짜뉴스 프레임을 이용하는 거 굉장히 그거를 문제를 삼으셨고요. 본인의 정치적 도구,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당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쓰인다는 걸 경고를 하셨고 이것이 심각한 기자단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셨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어떤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실제로 어떻게 고발 조치 됐습니까, 부국장님? 네, 저희 법률위 그리고 국민소통이 허위조작 감시단이 진짜뉴스 발굴단이랑 이제 이상희 미디어 위원장 해가지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짜 뉴스 발굴단, 아니 정확하게 가짜 뉴스 발굴과 이걸 또 이제 선전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스카이데일리는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매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스카이데일리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진짜 뉴스를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방송을 보신다면 예.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리에도 지금 나오지 않고 네, 있고 계속 지금 막무가내로 이런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고 연락도 계신데 지금 두절한 상태고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대선을 앞두고서 그 계속된 어떤 허위조작 가짜 뉴스들은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그만 보고 싶어요. 언제 사라지나.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소통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주파출소 차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런 지긋지긋한 일들을 일거에 좀 없애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특히 실무선상에서 부국장님의 역할이 또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대비가 좀 철저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소통국 차원에서의 그 대비도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전수미 변호사님의 또 역할도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대비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듣고 마칠까 합니다. 네. 일단 국민소통위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가짜뉴스 대책단으로 해서 김현 단장님께서 이끄시는 단으로 또 만들어졌고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대표 후보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셔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도파민이 또 폭발하는 저희를 또 중요한 부서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는 거르지 않고 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 뭐 언론, 방송, 그리고 뭐 게시물 또는 뭐 커뮤니티, 카톡 뭐든 좋으니 발견하신다면은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가장 큰 목적은 가짜뉴스가 더 퍼지기 전에 진짜 뉴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시리즈가 그 안에 뭐 200회가 되든 300회가 되든 저희는 이제 컨텐츠도 만들어서 많이 배포해 드리고 할 테니까요. 꼭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 1시 20분마다 브리핑을 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시 20분이 저희의 그 업무 시작 마감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시 20분이 되면 모든 걸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뭐 신고할 거 신고하고 또 고소고발 대응을 대응한 다음에 그 다음날 1시 20분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1시 20분에는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런 후속 방송으로 또 이 델리민주에서 뉴스 포렌식 하고 있으니까 늘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아직은 야당이니까 여당이 될 거지만
그 기능이 그 견제와 감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상권 분립을 실행하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러한 기능으로 이제 부국장님처럼 정말 진정한 저널리즘, 지금 언론이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현하시고 이제 정말 진짜 뉴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외신의 소리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팩트 체크하면서 외신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소명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변호사로서는 지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특히 AI라든가 각종 기술을 이용해서 아마 선거 시즌에 더 이런 게 심해질 겁니다. 분명히 사진 조작이나 합성이나 유포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법을 제대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이 두려워서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하는 거를 좀 막고 정말 진실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이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뭐 공선법이나 예. 뭐 명예훼손이나 관련 법들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이제 선거 국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역할이 정말 막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저희 제작진 분들이 많이 칼을 갈아주셨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갈았던 칼을 휘두르지 않고 끝나면 또 아쉽잖아요. 네,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하나만 더 네.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채팅창에 라이브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니까요. 네, 채팅 쳐주시면은 잘 보고 뭐 의견 중에 제가 여쭤볼 부분이 있으면 그 같이 좀 방송 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 국민의힘의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망언을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며칠 전에 방송에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라고 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영상 보고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을 또 민주파출소에서 요즘 많이 모니터를 하고 있더군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아니 이거는 하셔도 저는 큰 이제 문제 없다. 김종혁- 아니 뭐 체포하시면 뭐 김종혁 최고께서 민주파출소에서 체포하신다면 영광스럽게 가야죠. 민주파출소는 체포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항상 저희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게 민주파출소가 뭐 경찰 공무원을 뭐 사칭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에서도 지금 굉장히 악의적으로 뭐 체포하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도 굉장히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광스럽게 뭐 체포하면 뭐 체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영광스럽게 마음 같아서는 보내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자, 근데 지난번에 이거 선거방송심의위에 요 관련돼서 신고 접수를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신고를 하고 대응을 하는 거는 그 김종혁 최고위원은 아니고요. 네, 잡아가지 본인만 하는 거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본인을 체포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CBS 라디오 박지홍의 한판 승부가 문제인 겁니다. 사실. 아, 네네. 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언론의 책임으로서 이거를 중재를 하시거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방심위에 이제 선거방심위에 신고를 한 것이지, 김종혁 최고위원을 체포할 생각은 없고요. 체포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가짜뉴스를 접수받는 곳입니다. 네. 아, 그렇죠. 박재용 앵커가 남의 소개를 한 거네요. 네, 자기 그렇습니다. 소개였던 건데 본인이다. 사실 이거 본인을 네.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한테 바통을 좀 넘긴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거 지금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선거방송심의위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네. 아, 사실은 그 류일임 위원장이 이제 요거를 완전히 회방을 놓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구성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작동을 하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좀 변호사님 보십니까? 작동하겠습니까, 여기가?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모든 국가 조직에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다고 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이 아시겠지만 4월 그 재보궐 기간 중에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했고, 이게 너무나 정치 편향적이고 한쪽 편향적인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를 160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패널이든 불균형. 실제로 저도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 4명을 불러요. 4명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2대2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면은 4대1로 싸웁니다. 사회제까지 가미해서 심지어 패널 저 혼자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너무나 변호사님 민주파출소에 신고하십시오, 빨리. 그래서 그런 방송의 종편은 거의 그런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4대1로 싸우고, 만약에 그 기존의 멤버들이 저의 논리에 밀리면 사회자까지 가세해서 제 말에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사회자까지 이렇게 하는 네. 거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죠.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방송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자, 잘라요.
그래서 본인들과 어느 정도 같이 민주당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말하는 사람만 예. 계속 이제 패널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160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패널 불균형을 발견하셨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30일 날 바로 이제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150건 모두 선거 방송 대상이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그렇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선방위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이제 방심위로 보내야 되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앞으로 이 절차는 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예. 문제는 심의 신청을 했던 그 민원인이 네. 어떤 특정 단체를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제대로 된 심사조차 안 하고 각하로 해버린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대한민국의 그런 예. 기본권을 이제 침해하는 거죠. 그렇죠. 표현의 자유라든가 그 명예훼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진행하시는 사회자분이 계시는 그 국민소통위원회 예. 분들과 저희 부국장님 계시는 이제 그 저희 멤버분들이 민주파출소를 비롯해서 이러한 방송 불균형, 패널 불균형, 편향된 방송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국민적으로 여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아주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집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제보가 필요하다. 어디 가서 이제 전수미 변호사님이 가는데 여러 뭐 4대1로 싸우는 모습이나 3대1로 싸우는 모습 보면은 꼭 신고 좀 해주십시오. 자, 아무튼 그 지금 말씀 주셨던 특히 이 선방위 관련된 심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이제 넘어갔을 때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답변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아직 하셨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번 주에 이제 그 2가지 선거방송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실제로 참관이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사의 재보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관련된 거 2가지를 갔다 왔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널, 저희 민주당 패널뿐만 아니라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패널에 불균형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았고, 거의 한 2달 정도 거의 매일 모니터링해서 찾은 거를 이제 150건 이상을 상정을 했는데, 갑자기 사의재보궐 선거방심위를 열어놓고 사의재보궐 관련된 게 아니라고 다 각하를 시켜버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좀 타당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선 관련된 이번 대선 관련된 선방심의를 또 열고 거기다가 또 어떤 것들을 태워서 또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심각하게 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패널분들 많이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정말 싸우는 거 보시면은 정말 처절하게 싸우시는 거 많고, 실제로 이제 전수미 변호사님 계시지만 저번에 나오셨던 이승훈 변호사님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싸우시다가 장렬하게 또 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불공정한 사례고, 그 이런 같이 것들 출연했던 전은규 변호사님도 네, 잘리신 지 맞습니다. 오래됐잖아요. 네. 정말 저희 쪽에서는 참 보석과 같은 분들인데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싸우시다가, 그러니까 응원들 많이 부탁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계속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싸워드릴 테니까 힘드시지만 더 힘내십시오. 두 분 다 모두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허위 조작 가짜 뉴스를 확인하신 그 즉시 민주파출소에 신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저희 고생해주신 김명근 부국장님 오늘 일당 100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수미 변호사님 오늘 정말 또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